안녕하세요. 얼마 전 15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한 한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정말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해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더러운 배신뿐이더군요. 평생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며 믿었던 남편이 제 뒤통수를 쳤을 때 그 심정,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통증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잠드는 일도 힘들어 생활이 전부 무너져 버리죠. 배신감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쿨하게 있고 싶지만,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을 찾고 싶지만 맘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곳을 찾았어요. 제 속풀이 좀 들어주시고 함께 욕 좀 해주세요. 제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친 전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은 대학에서였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제가 2학년이 되었을 때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했죠. 나이차 때문에 자신은 조용히 있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키도 큰데다 얼굴도 호감형이라 후배들이 잘 따랐어요. 그러니 자연스레 눈에 띄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시선이 갔지만 그와 접점이 크게 없던 저는 그와 친해질 생각도 없었고 내 할 일이 우선이라 신경을 끄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과 회식을 하게 됐는데 그때 술자리에서 바로 옆에 앉게 되는 바람에 그 사람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너 이름 박선영이지? 맞아요. 제 이름 아시네요? 네 이름 모르는 애들 잘 없을걸? 우리 학교 여신이라고 하던데 너? 네? 여신이요? 저는 아버지를 닮아서 키가 제법 컸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좋은 유전자를 골라받아 어릴 때부터 이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고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긴 하지만 제 외모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랐어요. 부모님이 워낙 어릴 때부터 정신교육을 많이 시키셔서 그런지 외모는 취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은 세상에 너보다 이쁜 사람 많다. 남들 하는 말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잘난 척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셨어요. 정신교육을 그렇게 받다 보니 저도 주변인들의 말을 흘려듣게 되었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잘 몰랐어요. 학교에서 제가 여신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지도요. 그리고 전혀 몰랐던 것 하나가 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였죠. 내 이름은 김우진이야. 이제 얼굴 보면 아는 척이다. 네, 그럴게요. 우와, 야, 나 진짜 기분 좋은데? 나 너랑 친해지고 싶었거든. 그렇게 술자리에서 통성명을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저를 볼 때마다 제 이름을 불러댔어요. 강의실에서든 도서관에서든 캠퍼스 곳곳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더군요. 주위에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선영아! 라고 크게 부르며 저에게 웃는 낯으로 다가와 한두 마디 말을 꼭 걸고 지나갔어요. 사람들 이목이 주목되니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는 건 제 몫이었고 그렇게 인사하고 가버리면 주위 친구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났어요. 김우진이 여신 박선영을 좋아한다. 이렇게요. 그런데 저도 그런 소문이 싫지만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이 저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면서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도 호감을 쌓게 되었고 서로 밀당을 하며 지내다가 드디어 연인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연인이 된 건 꽤나 이슈가 되었어요. 저도 유명 인사였지만 그 사람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 사람은 워낙 다정하기로 유명했는데 꼭 연인인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귀게 되었을 때 천생연분이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죠. 저랑 사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대쉬하는 여학생도 있었어요. 저에게는 미팅 주선을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주위에서 유혹이 참 많았지만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았고 서로를 챙겼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랑이었겠지만 나중에는 의리로 관계를 지켰던 것 같아요. 그 의리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오랜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저희는 장장 8년을 연애했어요. 그 사람이 군대를 제대 후에 만났기 때문에 강제로 떨어져 지낼 일도 없이
쭉 8년을 만났으니 헤어질 위기가 있을 법도 하지만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 서로 소홀해진 적이 있어도 그 과정에 한눈 판다거나 다른 이성에게 눈 돌리는 일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컸어요. 시작하는 연인들처럼 곁에 있기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그런 감정은 없어도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았죠. 연애 8주년이 되는 날 그 사람이 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다정하기는 해도 이벤트 같은 건 쑥스러워서 못 챙기는 사람인데 웬일로 카페까지 빌려서 친구들까지 동원해 이벤트를 준비했더라고요. 저에게는 감쪽같이 숨기고요.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일이 마친 뒤 그 사람과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는데 이상하게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자주 가던 곳이라 연중 무휴인 걸 아는데 불이 꺼져 있어 이상했죠. 정전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을 밀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카페 내에서 폭죽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깜짝 놀란 저는 벙찐 표정으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고요. 선영아, 놀랐어? 이게 다 뭐야? 오늘 누구 생일이야? 생일 아닌데? 한번 맞춰봐. 뭐야 진짜.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놀리듯이 말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무슨 영문인지 몰라 제 눈동자는 헤매기만 했어요. 함께 작당한 친구들은 그런 저희를 재밌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고요. 빨리 얘기해달라고 그의 팔뚝을 꼬집자 그때서야 그는 장난기를 거두고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준비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사랑할 박선영.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너도 그렇지? 선영아, 나랑 결혼해줘.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상자에는 프로포즈를 위한 반지가 들어있었고 그 반지의 주인은 바로 저였죠.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벤트였어요. 연애 기간이 길었고 나이도 들어가고 있었기에 언젠가 우리 둘이 결혼을 할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 사람이 청혼을 위해 이런 준비를 할 거라는 기대가 정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의 청혼을 받은 저는 금세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반지를 받아들였죠. 그 사람은 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 모습을 모두 지켜본 친구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내줬고요. 저희 둘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 행복한 날도 있었어요.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며 우리 둘을 닮은 아이들을 키우고 함께 늙는 모습도 그려봤죠. 앞으로의 인생이 길지만 둘이 함께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연애 기간이 길었지만 결혼은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그리 어려움도 없었고 그 사람과 저도 각자 직업을 갖고 있었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여행도 자주 다니고 1년에 2번은 해외여행도 다니자고 약속했어요. 아이는 둘이면 좋겠다고 이왕이면 아들 하나 딸 하나 골고루 낳자면서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웠죠. 살림은 처음이라 실수도 해가며 좌충우돌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결혼식을 올린 지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임신이었죠. 뭐? 진짜야 선영아? 벌써 임신이 됐다고? 응 엄마, 날짜를 보니까 허니문 베이비래요. 어머, 그래 잘됐다. 결혼을 했으니 임신도 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라서 엄마 너무 놀랐어. 초기니까 몸 조심하고 그래. 알았지? 알았어 엄마. 저의 임신 소식에 그 사람도 시댁에서도 다들 반가워하셨어요. 생각보다 빠른 임신에 놀라긴 하셨지만 기뻐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할 정도로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만 친정엄마는 조금 덜 좋아하셨어요.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기에 제 걱정이 돼서 그러신 듯 했죠. 잘했다고 축하해 주시는데 표정이 그리 밝진 않아서 괜히 저도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늘 엄마의 자식으로만 살다가 이제는 내가 부모가 될 생각에 떨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곧 찾아온 입덧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나 입덧이 지독한지 내 평생에 이런 괴로움은 처음이었죠. 자기야, 괜찮아? 내가 등 두드려 줄까? 아니야, 됐어. 저리 가. 문 열어봐. 내가 등 두드려 줄게. 응? 식사 시간만 되면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토끼를 참고 있었지만 그건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식 냄새를 맡기만 하면 자동으로 화장실로 뛰어갔고 자연스레 저는 점점 말라갔어요. 입덧한 지 3주가 지나가자 양쪽 볼이 움푹 패일 정도로 살이 빠졌고요. 친정엄마는 제가 어찌 될까봐 노심초사 발만 동동거리셨어요. 입덧 줄여주는 약이 있대. 우리 그거 먹어보자. 응? 안 먹을래, 엄마. 임산부가 무슨 약이야. 이거 사. 이러다가 너 쓰러져. 아무것도 못 먹는데 무슨 수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엄마는 제가 어찌 될까봐 온 신경을 다 쓰고 계셨고 저는 혹시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몸을 사리고 있었어요. 엄마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나 내 몸 편하자고 약을 먹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 출근조차 어려울 지경이 되었고 별 수 없이 일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이참에 그냥 일 그만둬. 곧 배 불러오면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녀. 내가 버니까 걱정하지 말고, 응? 그래도 대학까지 공부하고 구한 직장인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 쪽으로 취직을 했는데 연봉이나 복지면에서 그만두기 아까운 자리였어요. 가능하면 계속 다니고 싶은 욕심도 있었기에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그만두라고 했어요. 육아휴직 같은 복지가 있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른다고 퇴사했으면 하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둘을 낳을 계획이었기에 아쉬운 마음을 접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크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면서요. 일을 그만두고 얼마 정도 지나 입덧이 드디어 멈췄어요. 그때부터 식욕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출산을 앞뒀을 땐 20kg이나 몸무게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간 건 제 인생 처음이었죠. 사람 배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구나.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인체의 신비는 정말 알면 알수록 대단했고요. 그리고 9달이 지나서 드디어 출산을 했어요. 무려 30시간을 진통하고 낳은 아이는 머리카락이 까만 남자아이였고 얼굴은 아빠를 많이 닮아서 태어났어요. 어찌나 예쁜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보는 순간에는 진통하면서 아팠던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벅차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더 끈끈하게 연결되는 기분도 들었고요. 그렇게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 오기 전에 첫 아이를 낳았고 이후 3년 뒤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는 딸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저를 닮아 나왔더라고요. 두 아이가 신기하게도 저와 그 사람을 하나씩 닮아 태어났어요. 그래서 네 가족이 되었고 결혼 생활 10년 동안 저는 전업주부로서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 1순위는 늘 아이들이었어요. 두 아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것, 그게 최우선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남편이었어요. 그 다음은 시부모님이었고 그 다음은 친정부모님, 저를 챙기는 건 다른 사람들을 다 챙기고 난 다음 맨 마지막이었죠.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제 이름은 사라지고 저는 저 자신을 챙기는 일에 인색해져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엄마라면, 아내라면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 자리를 잘 지키고 살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당연히 남편도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 둘에게 가족을 위한 희생은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희 가족에게 커다란 시련이 찾아왔어요. 바로 금융사고였죠.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선영아, 미안하다. 저녁상을 물리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좀 하자고 하더군요. 아이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기에 식탁에 마주보고 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저에게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저는 편하게 말을 하라고 했고 차분히 기다려줬어요. 우리 이사 가야 해. 이사? 왜? 우리가 왜 이사를 가? 결혼할 때 아이들 태어날 것까지 계산을 하고 구한 집이었어요. 신혼이며 아이들 어린 시절까지 추억이 많이 깃든 그런 곳이었죠. 처음부터 30평대를 구했기에 내 식구 사는데 좁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이사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무슨 말이야, 이사라니? 말을 못하고 계속 뜸들이는 그 사람을 보며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 톤이 높아졌죠. 내가 사고를 쳤어. 내 고등학교 동창 형우 알지? 형우가 스타트업 회사를 하나 창업했는데 걔가 앱 개발을 하거든. 분명히 오픈하면 돈 끌어 모을 거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돈을 빌려줬다고? 당신이 무슨 돈으로? 남편은 제약회사에서 영업 일을 했어요. 적지 않은 돈을 벌었지만 그렇다고 엄청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죠. 내 식구 생활비에 아이들 교육, 때때로 경조사까지 필요한 곳에만 쓰는데도 남는 돈이 많지 않았어요. 적금을 넣고는 있었지만 친구에게 투자를 할 정도의 목돈은 아니었고요. 점점 낌새가 이상해졌어요. 말을 듣자 하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낸 것 같았죠. 당신 제정신이야? 그 친구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렇지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내다니. 그건 아니잖아. 형우가 분명 3-4배는 벌 수 있다고 했어. 실제로 처음에는 돈이 좀 됐고. 그런데 그 자식이 폐업을 할 줄은. 알아보니까 나 말고도 투자한 친구들이 몇 되나 봐. 걔들도 지금 멘붕 왔고 형우는 잠수 탔고. 말을 꺼내기 시작하니 자포자기했는지 술술 다 불더군요. 하는 말을 들을수록 기가 찼고 어이가 없었어요. 대출을 내다 보니 저 몰래 갚아야 했고 투자금은 회수가 안 되고 결국 카드 빚에 이금융까지 대출을 안 낸 곳이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더군요. 아이들은 아직 자라고 있었고 앞으로 교육비도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당장 집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이미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하는데 정말 몽둥이라도 들고 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사태를 알고 나서 백방으로 쫓아다녔어요. 혹시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 기대했지만 이미 손을 쓸 타이밍을 모두 놓쳤고 고스란히 은행에 저희 집을 바쳐야 할 상황만 남아 있었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왜 이렇게 큰 일을 저에게 숨기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정말 김서방이 그렇게 했다는 거니? 나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나도 그래요, 엄마. 정말 귀신에게 홀린 기분이야. 이게 사실이라는 게. 나 어쩌면 좋아, 엄마? 진정해. 이미 벌어진 일. 그렇다고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어쩌겠어. 작은 집이라도 구해보자. 정 힘들면 우리 집에 들어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지내. 사위가 한 짓을 아신 친정 부모님도 기가 차실 텐데 당장 저를 진정시키느라 본인들 감정은 숨기기 급급하셨어요. 오히려 친정에 다들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해주시는데 그런 부모님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당장 돈을 마련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나이 드신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빼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니 지낼 곳을 찾는 게 급선무였죠. 저는 시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렸어요. 말도 못하고 버티다가 정말 집이 딱 넘어가기 직전에 겨우 말을 꺼낸 남편이니 자기 부모님께도 알리지 않았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모르고 계시더군요. 모든 사실을 아신 시어머님은 너무 놀라서 몸져 누우셨어요. 사실 그 집을 마련해 주신 건 시부모님이었고 이제는 통장에 본인들 노후 자금만 남은 상황이라 더 도와달라고 하지도 못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알려야 하는 일이었죠. 시어머님은 제 앞에서 차마 본인 아들 욕은 못하시고 끙끙 앓아 누우셨어요. 왜 속이 쓰리지 않으시겠어요? 멀쩡한 아파트를 아들 때문에 날렸으니까요. 결국 저희는 집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했어요.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고심해서 장만해주신 가구들은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어서 모두 처분하고 저희가 쓸 것만 간추려 들어갔죠. 컨테이너라도 빌려서 보관할까 했지만 수중에 남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시댁에서 분가할 날이 언젠지 기약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처분했어요. 신혼 가구들이 실려 나가는데 정말 남편이라는 사람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이런저런 감정들이 폭풍우처럼 몰아쳤지만 억지로 가라앉히고 이사를 했어요. 다행히 시댁에 방이 있어서 아이들 방 하나, 저희 방 하나 이렇게 쓰기로 했고 하루가 꼬박 걸려 이사를 모두 마칠 수 있었어요. 겨우 짐 정리를 마치고 누운 그날, 그 사람과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등 뒤에 누운 사람이 정말 끔찍하게 싫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도 갑자기 싫어질 수가 있나. 당장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 한심스럽고 속상하고 원망스러웠어요. 결혼해서 내 이름 하나 없이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런 보람 하나 없이 이제는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됐으니 제가 어땠겠어요.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 사고를 친 거라지만 저도 시댁살이 하면서 눈치가 보일 거고요. 어쩌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한숨만 나왔어요. 결국 그 밤에 잠 한숨 못 자고 소가리를 하며 짖었어요. 정작 사고를 친 당사자는 코까지 골며 푹 자더군요. 이가 바득바득 갈렸지만 애써 참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시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일하러 나가려고요. 그런데 아이들 아직 제 손이 가는 시기라 어머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결혼하고 계속 살림만 했는데 나가서 일할 곳이 있겠니? 뭐라도 없겠어요? 안 되면 식당 일이라도 하려고요. 식당에서 알바라도 하겠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리면서 속으로 울음을 삼켰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저도 막막했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 공부 때문에 알고 지내던 학습지 영업사원이 연락이 왔어요. 받기 싫었지만 문득 예전에 저더러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을 했던 게 기억이 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만나자고 했고 단도직입적으로 용건을 말했어요. 나 돈 벌어야 해요. 예전에 같이 일하자고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럼요, 어머니. 애들 가르치면서 하는 일이에요. 잘하면 큰 돈 만질 수도 있고요. 같이 해봐요. 마치 동아줄을 잡은 기분이었어요. 아이들 가르친다니 보람도 있을 거고 큰 돈도 만질 수 있다고 하니 희망도 생겼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출근을 하기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주말이니 공휴일이니 아이들과 보낸다고 쉴 때조차 저는 일을 하러 나갔어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를 향해 지독하다는 말을 하고 있었고 그러든지 말든지 성과를 내기 위해 오기를 부렸죠. 그리고 평생 제 외모에 대해 무심하게 살았는데 그 일을 할 때는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단아하게 차려입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객에게 다가가면 다들 저를 거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제 외모를 이용해가며 돈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노력은 결국 저의 몸값을 올려줬고요. 그렇게 밤낮 없이 일에 매진하며 아이들도 자는 모습만 겨우 보면서 5년을 살았어요. 그 사이 저는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연봉도 웬만한 남자들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벌어서 꼭 필요한 것만 쓰고 모두 적금을 넣었죠. 그리고 5년 동안 모은 돈과 양가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서 드디어 분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원래 살던 집보다 작은 평수였지만 우리 집이라는 게 얼마나 뿌듯하던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보, 고마워. 모두 당신 덕분이야. 이사하는 날에도 저는 바빠서 출근을 해야 했어요.
포장 이사를 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정리해 주셨지만 그래도 자잘한 것들은 우리가 정리해야 하잖아요. 일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 그걸 그 사람은 혼자 다 해놨더라고요. 놀라서 혼자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대뜸 제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다시는, 내 인생에 다시는 당신 실망시키는 일 없을 거야. 믿어줘. 믿어도 되겠어? 정말 다시는 사고 안 칠 거지? 응, 정말이야. 손가락까지 걸면서 약속했어요. 다시는 저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면서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군요. 진짜 너무한다. 이제는 하다 못해 회사에서 잘리니? 미안해 여보.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건 정말 아니잖아. 횡령이라니. 직장에서 횡령한 걸 들켜서 잘렸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해먹은 돈들은 퇴직금으로 보상하고 대신 고소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면서요. 한 회사에서 자그마치 15년을 일했는데 결국 빈손으로 쫓겨났죠. 어이가 없더군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8년 연애하는 동안 내가 알던 사람은 대체 누구지?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횡령이라뇨. 어떻게 회사 돈을 횡령할 수가 있어요? 가만 보니 이 사람은 돈과 경제 개념이 엉망진창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한 집안의 가장 머릿속이 이 상태니 정말 대책이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진짜 이혼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눈에 밟히지만 계속 참고만 살다가 내가 내 명예 못 죽겠다 싶더군요. 하지만 선뜻 이혼 서류에 도장은 또 못 찍겠더라고요. 정말 사는 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인지 속이 터져나갈 것 같지만 그러질 못했어요.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횡령을 했으니 돈이 넉넉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썼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돈으로 주식을 했다더군요. 정말 이런 자식 하나 있으면 집안 말아먹기 딱 좋겠다 싶었어요. 이런 갈지도 못할 사람은 상종 안 하는 게 상책인데 부부라는 그 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 감아줬어요. 어쩌겠어요. 내가 선택한 결혼인 것을요. 그 이후로 그 사람이 집에서 살림을 하고 저는 일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제가 가장이 된 거죠. 출근 안 하고 앞치마를 두른 채 자기들 아침을 챙겨주는 아빠를 보고 아이들이 물었어요. 아빠 왜 출근 안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너희들 챙겨주려고. 우리 가족끼리 사니까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사람은 집안일 챙겨야지. 너희도 알다시피 엄마가 능력이 좋잖아. 그래서 아빠가 이제 살림 살 거야. 웃으면서 능청스럽게 말하는데 한 대 쥐어박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갈수록 넉살만 느는 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퇴사건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고 다시 일상이 편해졌어요. 다른데 신경 쓸 일이 없으니 그제서야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어느새 다 자란 아이들을 보며 지난 5년간 함께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 그간 못해준 것들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때 마침 중학생이 된 첫째가 저에게 처음으로 부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중학생 되니까 수학이 많이 어려워. 수학 과외 좀 시켜주면 안 돼요? 수학? 알았어. 엄마가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초등학생 때도 공부를 곧잘 하던 첫째였어요. 학원 한번 안 가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아이였는데 중학교는 공부가 다른지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과외를 붙여주기로 했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어요. 그렇게 소개를 받은 선생님이 있었는데 만나고 봤더니 대학교 친구였어요. 어머, 너였어?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니까 너 그때 우진 선배랑 연애하더니 둘이 결혼했다면서? 결혼했지. 첫째가 중학생인데 수학과에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다. 지집애, 너는 하나도 안 늙었냐? 오랜만에 만난 대학 친구라서 감회가 남달랐어요. 그 친구도 제가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아들의 과외를 맡겼고 바로 수업을 시작했어요.
대학 다닐 때 성적이 상위권에 늘 있던 친구라 믿고 맡길 수가 있었고 아들도 수학 실력이 확 올라갈 것 같았죠. 그렇게 친구는 저희 집을 들락거리게 되었어요. 물론 그 사람과도 대학 때 잘 알고 지냈던 사이라 편하게 수업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조금 불안한 마음은 들었어요. 저희가 연인이 되기 전에 친구가 남편을 좋아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연인이 되면서 마음을 접었다고 알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 좋아하던 사람을 만나면 감정이 남다를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저의 불안함을 눈치챘는지 그 사람이 먼저 알아서 처신을 했어요. 아이가 집에 과외하는 시간에는 밖에서 운동하고 들어가겠다면서요. 마주치는 일 없이 공부에 전념하도록 하겠다면서 얘기하길래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눈치는 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몇 달 과외를 받으면서 아들의 수학 성적이 쭉 올라갔어요. 성과가 있는 거였죠. 성적표를 받은 아들은 정말 좋아했고 선생님과도 많이 가까워졌다면서 저에게 자랑을 했어요. 엄마, 과외 선생님 진짜 재밌게 수업하셔. 같이 공부하고 있으면 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그래? 네가 만족하니 다행이다. 나 앞으로 계속 이 선생님이랑 공부할래. 바꾸면 안 돼, 엄마. 알았지? 아들이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모습에 좋기도 하면서 괜히 심술도 났어요. 여전히 저는 일에 치여서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주말에도 온전히 집에서 쉴 수가 없었거든요.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허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족들은 저 없이도 서로 추억을 만들고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게 마음 아팠어요. 심지어 과외해주는 제 친구가 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했죠. 저 대신 우리 가족과 한 식탁에 식사를 같이 하고 아들과 산책을 하면서 사진을 함께 찍고 어쩔 땐 남편과 둘이서 술도 한잔하는 것 같았어요. 그 상황을 하나씩 마주할 때마다 언짢은 마음이 더 커졌고 급기야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고는 폭발해버렸어요. 그날은 가족들이랑 함께 저녁을 먹고 싶어 서둘러 퇴근을 했는데도 다들 일찍 먹었다면서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밥을 먹었어요. 서운하더군요. 그렇다고 어린애처럼 투정 부릴 수가 없어서 별말 없이 밥을 먹었죠. 입맛이 없어서 먹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아이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 버리고 다 먹은 저녁상을 치우고 난 뒤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방 안쪽 드레스룸에서 남편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목소리를 낮춰 조심스럽게 소곤거리는 목소리를요. 나도 그래. 이제 전화 끊자. 와이프 밥 다 먹을 시간이야. 내일 집에서 봐. 더운데 조심히 오고. 예전에 저와 그 사람이 연인이었을 때 그때 저에게 들려줬던 그 다정한 말투로 통화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뱃속에서 부글부글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내일 집에서 봐 라고 하는 내용으로 봐선 첫째를 과외하는 그 친구 같은 예감이 들더군요. 마침 다음 날이 아이 과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당장에 그 사람을 족치고 이실직고하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순간 제가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는 이 사람에게 너무 속고 살았잖아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내가 참아주고 살아왔는데 결국 바람까지 피웠다는 걸 마지막까지 갔다는 게 다 밝혀지고 나면 이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럼 여태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쓴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참았어요. 조용히 안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누워 잠든 척하며 쓰린 속을 달랬어요. 그 다음날 저는 친구를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추궁했어요. 내 남편과 무슨 짓을 했냐고요. 선영아, 너 왜 그래? 그게 말이 되니? 네가 내 남편이랑 문자 주고받고 전화 통화하는 거 여러 번 봤어. 그런데도 발뺌하는 거야? 그건 네가 바쁘니까 수업 관련해서 의논할 게 있어서. 핑계 대지 마. 나 내 가정 지킬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 안 와도 돼. 오늘까지 수업료는 계좌로 송금해 줄게. 야, 박선영, 너 진짜.
친구는 아니라고 계속 발뺌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 속을 제가 아니었죠. 단호하게 선을 그었더니 오히려 저에게 쏘아붙이며 가버리더군요. 저더러 실수하는 거라고 하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친구라고 봐주는 줄도 모르고 되려 큰 소리치는 모습이 우스웠어요. 하지만 속은 후련하더군요. 교통정리가 끝났다는 느낌이 들어서 속 시원했죠. 첫째는 과외 선생님이 그만두셨다는 말에 크게 서운해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맘도 편치는 않았지만 좋은 선생님은 찾으면 또 있다고 하면서 아이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얘기를 했더니 제 예상과 다르게 그 소식을 반기는 모습이었어요. 안 그래도 내가 친구 엄마한테 쪽집게 선생님 소개받았거든. 정말 잘 가르친대. 놓치기 아쉬웠는데 그분한테 연락해볼까? 대놓고 서운한 티는 못 내도 아쉽다는 말은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태연하게 다른 선생님 얘기를 꺼내는 모습에 약간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연기를 하나? 이런 의심이 들었지만 표정이 너무 편안했기에 거짓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둘이 외도한 게 아닌가? 남편이 나를 배신한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자 남편이 달리 보이더군요. 너무 미워서 바늘로 찌르고 싶은 충동도 들었었는데 그런 마음이 진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마무리됐으면 됐어. 외도가 아니었다면 다행인 거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자 다짐했어요. 남편을 못 믿고 미워하는 것도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다시 좋았던 일을 떠올리고 나도 남편에게 상냥하게 대해줘야지. 다시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일에도 다시 집중을 했어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큰 착각이었어요. 제자리로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은 집에 중요한 서류를 두고 와서 다시 가지러 간 날이었어요. 전날까지 검토하느라 집에 들고 갔다가 두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한가한 시간에 집에 들어갔죠. 집에 남편 혼자 있을 시간이라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운동 갔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린가 싶어 저는 남편을 불렀어요. 당신 집에 있어? 왜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서 가방을 내려놓는데 갑자기 안방문이 열리며 첫째의 과외 선생님이 나오더군요. 선생님, 왜 거기서 나오세요? 어머님, 저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말을 더듬는 선생님의 얼굴이 붉었고 위에 입은 블라우스의 단추가 어긋나게 꿰져 있었어요. 이제 보니 립스틱도 번져 있어서 원래 색보다 옅은 색이더군요. 찰나에 제 눈에 들어온 모습이었지만 머릿속에는 이미 정답이 나와 있었어요. 이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구나. 이렇게요. 과외 선생은 저를 피해 집을 나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앞을 가로막았고 안방문을 열며 그 안으로 밀었어요. 당황한 그 여자는 밀려서 안방 바닥에 나자빠졌고요. 문을 활짝 열며 그 사람을 불렀어요. 어딨어? 나와, 김우진! 나오라고! 이름을 부르며 살폈지만 방 안에 사람이 없더군요. 그래서 슬며시 문짝 뒤를 쳐다봤더니 얼굴이 사색이 돼서 귀신을 본 듯 저를 쳐다보는 남편이 있었어요. 저는 아래 위로 그를 봤는데 정말 못 볼 꼴을 보고 말았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알몸으로 그렇게 숨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선영아, 오해야. 내가 막 씻고 나오느라 아직 옷을 못 입었어. 응? 진짜 오해야. 네, 어머니, 다 오해세요. 저도 잘못 방에 들어와서. 아버님, 진짜 죄송해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과외 선생은 정신없이 도망갔습니다. 차마 그 여자를 잡고 싶지도 않더군요. 저는 남편이라는 인간을 쳐다봤어요. 제가 뼈 빠지게 나가서 돈 버는 동안 집에서 편하게 빈둥거리며 또 딴에 멋낸다고 머리를 길러서 이제는 단발머리가 된 그 인간을 노려봤어요. 제 눈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고 그 인간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챘습니다. 선영아, 이거 놓고 말해. 응? 나 아파.
네가 인간이야? 어? 이 짐승 같은 인간아. 어디 바람 필 데가 없어서 안방에 끌어들이냐?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왜 이러냐고! 저는 인정사정 없이 두 팔을 흔들어댔어요. 머리카락이 빠졌는지 느슨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쥐어뜯었죠. 그 사람은 아프다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저에게 달려들지 못하고 두 손으로 아랫도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뭐가 그리 부끄러운 건지 한심하기 그지없더군요. 결국 그날 양손 가득 까만 머리카락을 뜯어내고서야 머리채를 놓아줬어요. 팬티만 겨우 주워 입고 바닥에 무릎 꿇은 그 사람은 저에게 빌고 또 빌고 또 빌었어요. 40이 넘은 나이에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빌고 있는 남편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제 기분은 착잡하기 그지없더군요. 결국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 내연녀는 아들의 과외 선생으로 삼고 제가 잠들던 안방까지 끌어들여 그 집까지 하며 즐겼던 거죠. 제가 추궁을 하니 모두 인정을 하더군요. 남편이라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불륜 이야기 참 듣기 거북했어요.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 빠짐없이 들어야 했어요. 현장까지 들켰으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저는 그 모든 내용을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증거로 쓰기에 진술만큼 좋은 게 없을 테니까요. 한심한 모습까지 사진으로 모두 찍고 저는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만났어요. 그 길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는지 잘못했다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사정사정하며 매달렸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고 그 사람에게는 이혼 소송을, 그 내연녀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더 이상 저도 그 인간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인간이 구차하게 태클을 걸어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자꾸 다시 생각하라고 하는데 뭘 다시 생각하라는 건지 이제 와보니 머리가 보통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저의 속 터지는 이야기예요. 다 듣고 보니 제가 답답하게도 느껴지시죠? 저도 남일이라면 저 여자 참 답답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당사자가 되고 보니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동안 속에 꽉 차 있던 것이 덕분에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재주 없이 쓴 글인데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